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4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은 데일리아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런 여름철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김양은 폭염 속에 이 차량 안에서 7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출입문과 창문 모두 굳게 잠겨있던 상태였습니다. 되게 큰 버스도 아니고 작은 버스에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얼굴 사람이 우울해갖고 엉망이 애기 엄마가 또 살벌적 귀찮아서 괜찮습니다. 이제 복원 끝나고 나서 사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건을 해야죠. 네, 4살 여자아이는 왜 통학 차량에서 숨져야 했을까요? 그날의 사고 상황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유치원 인설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다 내린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명 태운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각이 어제 오전 9시 40분.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이 아이가 남겨진 사실을 모른 채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아이가 어딨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아이가 안 오나요? 했더니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정상적으로 등원을 했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 아이가 통원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인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데 이 크지도 않은 9인승 버스에서 아이를 놓고 내렸다.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전사고가 예. 발생했을 때 조금 그나마 이해가 가는 사고가 있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는 저는 완전히 후자에 해당되는 사고라고 보고 이게 9인승 버스면은요, 그 버스는 가장 작은 버스입니다. 예. 두 사람이 타죠.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교육교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뒷자리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휙만 봐도 예. 누가 있고 누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버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보육교사의 기본이 뭐냐면 아이들을 받으면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유치원 보낼 때 보면 아이들이 받으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서 안전벨트를 꼭 매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혼자 벨트를 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전벨트 매줍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가서 벨트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하면서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모시는 분들도 주차를 시켜놓고 내리면서 한 번 다 확인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 다 확인도 안 했다는 거고 저는 또 하나의 의구심이 이 아이가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화면을 보시면 엄마 등이 이제 엎혀서 자니까 엄마가 엎어서 태웠겠죠. 예. 그러면 벨트가 묶여 있으면은요, 자도 철포동 못 자요. 몸이 이렇게 수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선생님 벨트만 아이를 제대로 매줬어도 아이가 벨트 맨 채로 자게 되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발견을 못 했다는 건 자는 아이를 차에 태워놓고 안전벨트조차도 안 매준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선생님의 과실은 글쎄요. 그런 저희 아이를 보내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앞뒤기 과정을 이해가 가지 않는 잘못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황당한 거는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고 오후 4시나 돼서야 얘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김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다가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서너 번은 더 있었어요. 자,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어떤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설교사가 압니다. 인설교사가 8명이 타건 9명이 타건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아이가 안 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실은 인솔해서 주임교사한테 누가 안
지금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주임 교사가 전화를 해서 왜 못 왔느냐 이게 체크되는 어떤 통상적인 어떤 그렇죠.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인솔 교사가 아마도 다 내린 줄 알았다 그러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주임 교사가 체크를 했어야죠. 몇 예. 명이 왔는지.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인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점심 시간입니다. 예. 점심 시간에 보통 급식을 하잖아요. 그 급식을 하는 와중에서 누가 급식을 하는지를 체크를 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4시 10분이라면 4시쯤이라면 거의 어린이집이 파할 때거든요. 파할 때 알았다는 건데 예. 그것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린이집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학교도 아니에요. 학교처럼 뭐 100명, 200명 있는 예. 것도 아니고 100명, 10명 단위, 그러니까 수십 명 단위예요. 그 수십 명 단위에서 한 명이 4시까지 발견되지 아니했다면은 그 원장이나 혹은 그 주임 교사들의 어떤 그 태도, 평소의 예. 태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가 예. 있죠. 내 아이가 아이들하고 잘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 사고가 있었다. 이런 전화를 받은 유가족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야말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아니 어떻게든 교통사고가 났니? 그 둘째 딸이 유치원 안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는 거야. 차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아빠한테 연락이 가서 아빠가 먼저 와서 봤나 봐요. 차에 들어가서 차에서 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119 차 경찰이 왔으니까는 119 차에다 실려서 얘기를 보냈대요.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아침에 엄마가 분명히 유치원 선생님한테 애를 인계를 했는데 왜 내릴 때 확인을 안 했냔 말이야. 뭐 8명인지 9명이 탔대요. 그러면 인솔자가 그 애들을 다 저거 했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점심에 밥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린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일 바쁘다고 어린이한테 등한시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쟤네들이 가서 보니까는 지금은 차에 뭐 이렇게 찍히는 사진도 있잖아. 블랙박스도 있고 뭐 음성되는 녹음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요즘 얼마나 이거 매스컴에서 그 어린이집에 그 애기 굿하는 거 나와서 CCTV 달고 그거 다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애기가 거기서 그 아침 9시에서 4시에 발견을 했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상상을 해봐 미치지. 그 얼마나 거기가 또 유치원이 애졌어요. 네. 듣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도 뭐 인솔 교사도 그렇고 점심을 먹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왜 아이가 오지 않은 거를 몰랐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린이집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해명도 유가족 입장에서야 그것이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앞서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해서 다 믿고 보내놨는데 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이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 변명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앞서 제가 그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는 전형적인 이 안전 의식의 부재에 따른 인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최소한 3번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그 승하차할 때 인솔 교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애가 뭐 20명,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9명밖에 안 되기 예. 때문에 물론 뭐 인솔 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날 뭐 그러니까 저 유치원 가는 도중에 뭐 남자애 꼬마애 둘이가 싸우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 경악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예. 저는 핑계일 것이라 보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인솔 교사는 놓쳤다 하더라도 운전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고 문을 잠글 때는 한 번은 쑥 돌아보는 것이 그렇죠. 보통의 그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그 행동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석 체크를 했을 때 애가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안 나왔는지 꼭 해당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예. 것인데 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야기는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통상의 예라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당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3번의 일종의 안전 체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총체적인 인재라는 것이죠. 예. 유가족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딨냐. 아이가 벨트 맸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를 놓친 건지 우리 좀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블랙박스는 예. 기종에 따라서 이제 외부만 찍히고 안에는 안 찍히는 블랙박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안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 일률적으로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남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안전벨트를 안 매준 게 아닐까 애초부터. 예. 그다음 보육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거, 운전기사가 확인하지 않은 거, 주임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실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새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출결을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동 학대가 워낙 많으니까 학교로 와야 되는 아이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유치원에 와야 되는 아이가 오지 않았을 경우 결석에 잠겨야 될 경우 반드시 확인하게 합니다. 예. 그 이제 아동학대 방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도 이 아이가 원래 오던 아이가 오늘 오지 않으면 부모한테 확인해서 출결사항을 체크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고 글쎄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지금 보니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예. 뭐 일단 처음에 나온 원론적인 얘기니까 검토라고 얘기를 하지 뭐 구속영장은 당연히 칠 거고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되죠. 이런 경우는. 예. 어쨌든 경찰에서도 지금 이 사태 파악에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야 되니까요.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약 90여 명 규모 어린이집인데 평소에도 하루 10명 내외 어린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하질 않아서 오전에는 확인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확인 의무 등 조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때서 못 가요라고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안 온 애들이 워낙에 좀 있다 보니까 확인을 안 했다라고 이제 어린이집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전혀 납득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살이잖아요. 4살의 어린이를 맡겼을 때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잖아요. 예. 4살이라면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부모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체크 사항인데 예. 그것을 등한시했다 그런다면 평소에 10명이 오든 안 오든 그건 10명을 꼭 차곡차곡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그건 의무사항이라고 사실 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 말씀도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10가지 이유가 더 넘습니다. 체크해야 되는 출결을 예.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엄상 과실치사 혐의가 이렇게 이 적용이 돼야만 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차량 사고 그렇죠. 같은 게 있었을 때 처벌이 어땠을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처벌, 2016년 3살 아이 홀로 대기실에 방치했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육교사에 벌금 400만 원 정도의 처벌이 내려졌고요. 네. 그리고 7월 광주에서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고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고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금 판례를 아무래도 참고해서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형량이라는 예. 거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다쳤는지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실의 정도라든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피해자한테 어떤 사고가 일어나 피해가 일어났을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합의가 됐냐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예. 이제 변수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이제 2가지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 나온 거하고 금고 5년에서 8개월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사실 이번 사건에 좀 미루어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두 사건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광주 사건은 치상 아이가 다친 상태에 아직 살아 있는 상태지만 예. 이번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벌금 400만 원 나왔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과실을 했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이를 홀로 방치했던 그 방에 내 구조를 못 봐서 모르겠으나 예. 아이를 혼자 뒀을 때 보드판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이 뜨거운 날 아이를 홀로 남겨뒀을 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 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은 될 거예요. 앞서 두 사건에 비해서. 예. 4살 여자아이가 차량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비극. 여름철마다 이런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방심이 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특보에 강렬한 햇살이 가세한 요즘. 실외에 주차한 차량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천장에 뜨거운 조명을 달자 30분을 넘어서면서 내부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4시간이 지나자 70도를 넘어섭니다. 78도가 되자 자동차 안에 넣어둔 캔 음료가 폭발하고 82도에는 일회용 라이터가 폭발했습니다. 기온이 90도에 육박하자 남아있던 라이터까지 모두 터지고 최고 온도는 100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고온이 계속되면 어른도 열탈진과 열사병으로 정신을 잃고 차량 내부 산소가 부족해지며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고온에 취약한 아이들은 더 치명적입니다. 네, 내 아이 지키는 법.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이 키우는 분들 아이들 이제 뒷좌석에 타 있으면 마트 가거나 이럴 때 뭐 5분 만에 갔다 오니까 잠깐 아이들 이렇게 태워놓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제 실험 영상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 그 판사 부부가 괌에 가서 그 마트에서 주차장에 아기를 놔둬놓고 잠깐 다녀오면 되겠거니 하고 갔다가 미국 경찰에게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괌이라는 그 나라 그 섬 자체가 뭐 아열대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름도 지금 거의 못지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폭염이 지금 연일 30도를 넘는 상황에서 앞서도 지금 뭐 이 그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차량 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뭐 10분, 20분 정도만 괜찮겠거니 하는 그 자그마한 방심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사고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폭염 속에 차량에 있는 문제, 우리 인체에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몸속에 있는 기능이 망가진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더 심하겠지만 보통 사람이면 어느 정도 차 안에 있으면 이거는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30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사실 그렇죠. 물론 이제 어른 같으면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더더욱이 이 차가 닫혀 있거나 하면 이걸 작동하는 법도 잘 모르고 문을 열 수도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예. 차 속의 온도가 심할 경우에는 거의 80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계란이 다 익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몸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기 시작하면 단백질 변성이 오거든요. 단백질이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차 속 같은 데에서는 1시간 이상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절대로 차 안에 아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문을 닫든지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80도까지 올라가는 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범죄로 인식이 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법에도 이런 게 이제 철저하게 좀 돼 있나요? 업무상 이제 과실인 거고 이제 다치면 업무상 과실치상 그다음에 이제 사망하게 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거니까 법 규정 그러니까 차에다 두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형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것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약하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차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괌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법광적으로 부모가 애 잠깐 차에 놔두고 애가 다친 것도 아닌데 1시간 놔두고 그걸 뭘 그렇게 처벌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부터 굉장히 중대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사기관의 인식, 사법기관의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키워야 하고 돌봐야 하는 부모, 학교의 선생님 이런 책임자들의 시설 책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참에 제도를 확 바꾸고 도입도 해야 되고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건요. 2016년도에 광주 사건 앞에 리포트도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무엇을 하자. 그때 나온 얘기가 안전벨이에요. 모든 통원 그 차량에는 안전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맨 뒷자리에 버튼을 놔서 뭐 인솔교사가 다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그 맨 뒷자리에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진다.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번에야말로 어떤 좀 더 확실한 어떤 전파될 수 있는 그 운동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또 운동같이 벌어지는데 지갑을 꼭 아이 옆에 놓고 간대요. 놓는데 그러니까 태울 때 그러면 자기가 지갑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있는 것을 마지막에 인지한다. 뭐 이런 운동이 또 벌어진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번 끝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차에 갇혔을 때요. 경적을 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약하다 보니까 경적 소리가 잘 안 울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런 걸 좀 배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온몸으로 엉덩이로 올라가서 경적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좀 위급 시에 경적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고삐를 죄고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유롱이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특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특검 수사의 대상입니다. 2014년 6월 드루킹의 초청으로 강연을 했고 드루킹은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겠다며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돈을 모은 적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원들과의 채팅방에서 노회찬 대표를 누렁이로 지칭하며 누렁이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모금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두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면서 2016년에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 자금을 모아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회찬님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경공모에서 5천만 원 모으신 겁니까? 정치광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5천만 원의 진실이 뭘까요? 차 교수님.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지난 5월에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려줬는데 장제원 대변인 얘기처럼 정말 특검의 대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지금 허위범 특검의 출범 목적이 하고는 조금 격가지 사건일 수 있는 것이죠. 허위범 특검의 출범 목적이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지금 여론 조작을 통해서 민심을 왜곡해서 그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의 여건의 실체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분을 파헤치는 부분인데 아마 허위범 특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수산 생물이다 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먼저 불거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위범 특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이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노회찬 이 지금 의원과 그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도모 변호사지 않습니까? 도모 변호사가 드루킹의 핵심 척건이고 이 사건이 전무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모 변호사의 신병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예를 들면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의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회찬 의원이
이 지금 그 돈을 5천만 원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이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지금 아마 오늘 뭐 노회찬 의원이 미국으로 그 지금 외유를 갔습니다만은 아마 돌아오면 소환해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익범 특검이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는 증거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관련자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관련자 진술의 내용은 앞서 이제 장주현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이 5월 9일 날 브리핑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강연을 했을 때 2천만 원을 전달했더니 노회찬 의원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그 드루킹이 그 경공 회원들이 야 우리가 돈을 다시 한번 모으자라고 해서 거의 한 3천만 원, 2,6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냐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전달을 해서 전해주라는데 그 운전기사도 경공모 회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다는 건데 노회찬 의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특검 터지기 전에 2010년에 한번 검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는 것을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 변호사가 뭐에 이제 연관이 된 거냐면 당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도 변호사의 조언으로 해서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드루킹 측이 검찰에 어떤 증거를 제시했냐면 두 가지 증거를 낸 거예요. 5만 원짜리 다발을 사진을 찍은 거 사진, 그다음에 그거를 계좌에 경공모 계좌에 입금한 입금증 두 개를 증거로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봐 우리가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노회찬이 안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돈 그대로 다 계좌에 입금한 거다. 이 사진이 그 돈이야. 이렇게 검찰에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그럼 이 정도면은 다 돈을 전달 안 한 게 맞구나. 왜 받았다는 쪽도 부인하니까.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이번에 특검의 입장은 뭐냐면 그게 다 조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공모 측 다른 회원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다른 돈의 사진이고 입금한 그 계좌도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을 하려다가 돌아온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면 특검의 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걸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 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검의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노회찬 의원이 보니까 23일쯤 귀국한다고 하는데 아마 귀국하고 나서 바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노고하죠. 박상용 특검보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경공모 자금 흐름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자금 일부를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이 좀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서 지출한 것이 검찰의 드루킹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상윤 특검보 얘기를 보면 그러면은 무혐의 결정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위조가 안 됐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박상용 그 특검보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것은 일단 진술만이 아니라 자금 조성에 있어서 계좌 추적도 했다. 그래 일부 계좌 추적의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모 변호사가 그때 증거를 위조했으므로 사실 업무 방해죄까지 이번에 혐의를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동호 변호사는 어쨌든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드루킹의 진술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텐데 저도 전적으로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것은 사실 처음에 이 특검을 만든 이유가 댓글 조작과 함께 그 이 총영사직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경수 현 지사가 그것을 사실 겨냥하기 위한 도 변호사의 신병 확보 차원의 하나의 어떤 그런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태우 변호사님, 정치자금법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정확한 처벌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는데 5천만 원 정도면 뇌물보다는 적지만 정치가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고요. 그게 아니면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을 반드시 이제 정치자금 계좌에 넣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한 돈을 전부 다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글쎄 아마 노회찬 의원의 글쎄 이 의원직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의 전 사안이라고 보여요. 액수 자체가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일단은 변함이 없다 입장에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오고 갈 그런 관계도 아니다라고 했던 입장을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제 정의당의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정의당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뭐 예. 정치 자금의 5천만 원 규모에서 얼마만큼 뭐 이렇게 형량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혐의가 확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회찬 의원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의당,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거의 따라잡고 곧 역전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의당이 외쳤던 제1야당 교체를 이제야 실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완 상태에서 이 노회찬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대표 간판 주작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 지금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빠질 수밖에 예.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지금 정의당이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말 그대로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노회찬 의원은 그 5월 달부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한 배신감과 그런 것이 됐을 때에는 정의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가 나아가는데도 큰 벽이 가로막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도 변호사가 지금 뭐 구속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될 거고 또 이제 소환 조사 여부도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정의당에서 어느 정도 좀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거 갖고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정의당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요.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투표나 권리 행사가 크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홈페이지를 보면 뜨겁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의 반대 반인데요. 이 정도의 어떤 혐의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거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결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측과 아직 이 노회찬 의원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측, 이 양측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의당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논란은.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귀국을 한 이후에 또 이제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국당 얘기를 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준 호가 취임 초기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게 뭐 117만 원, 1인당 117만 원 정도 상당의 골프 접대 의혹이에요? 글쎄 뭐 이걸로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첫날부터 이런 뉴스가 터졌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여름에 강원랜드에서 하이온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강원랜드 대표는 함승희 전 의원이고 그 초청으로 프로암 대회라는 걸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병준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력 인사들 많이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인당 116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다. 참고로 봤습니다. 김병준 교수 당시 교수니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고 100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금품 이런 게. 그래서 올 3월에 강원에도 내부 제보로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된 겁니다. 116만 원 정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래서 강원경찰청에서 내살했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죠? 그러니까 116만 원. 내살을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강원경찰청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4개월 내살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게 딱 터진 겁니다. 본격 수사 전환으로. 김병준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전혀 몰랐는데 내살 받은 줄도 몰랐고 난 전혀 몰랐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함승희 전 대표, 그러니까 당시 강원의 사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68만 원이야. 골프비, 식사비, 기념파표도 68만 원이야. 100만 원 절대 안 넘어라고 한다는 얘기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어렵지도 않은 간단한 수사를 이거 뭐 영수증만 보면 되는 거를 5월, 4월에서 4개월 동안 내사하다가 지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걸 터뜨려? 이거 정치 공작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초대받아서 간 건데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닌 거라고 난 들었다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말하자면 그 프로암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식 시합을 하기 전에 프로암 대회가 있고 그 프로암 대회에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골프 프로암 대회 골프를 한번 하고 뭐 오는 정도인데 그 비용이 이 과연 그 김영란법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당시에 그 대회를 주최했던 그 대표께서 그 범위를 넘지 않는 그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일단 나는 뭐 초청받아서 가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간 건데 좀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정해야 아마 될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교수 신분은 맞지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 신분은 맞지만 강원랜드와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비용 부분도 뭐 111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 이 대회를 주최했던 측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골프 비용과 식사 비용을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하면 한 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기념품은 협찬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협찬을 과연 비용 계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출발 혁신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지금 혁신의 수장으로 모셔온 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지금 실정법 위반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할 수 있는 근데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상황은 발생한 것은 사실인 거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지금 앞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쭉 내사해 오다가 왜 이 시점에 이것이 불거졌느냐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찰이 상당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일 안에 이 결론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건 궁금하더라고요. 사은품은 보통 김영란법 따질 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협찬이라고 빼자는 거잖아요. 협찬은 뺀다. 협찬은 그게 주장에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 수사가 보세요. 돈 얼마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영수증 보면 얼마인지 비용 나오잖아요. 협찬하는 걸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 국민권익위 유권 해석해보고 판단 금방 됩니다. 이거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강원경찰청에서 뭘 하시길래 아니면 뭘 다른 사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4개월을 이거를 들고 있다가 딱 비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이게 딱 나온다? 이거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이제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김상곤 비대위원장이 있었잖아. 자, 새정치민주연합이거든요. 있죠. 근데 김상곤 비대위원장이 적심이 딱 취임했는데 만약 이런 거 터졌다. 그럼 당시에 그 야당에서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강원지방경찰청에 저는 이 수사를 진행하는 이 방식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해요. 그 부분은 하려면 진작하든지 뭐. 그 부분은 지금 그 제보를 한 사람이 그 프로암 대회에 왔던 그러니까 VIP들이 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특징해서 제보를 했다기보다는 이 지금 그 강원랜드에서 VIP들을 모시고 한 비용 자체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100명이 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마 가리는데 상당한 시간을 아마 소요했다는 것이 아마 경찰의 변명인 것 같아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명단이 있잖아요. 초청 명단이. 명단 딱 보면 이름, 김선영, 앵커, 김태현, 변호사, 차재원, 교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4개월로 확인을 한다? 저도 한 가지만 이종훈 실장님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로암 대회라는 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대회인데 KLPG가 주최예요. 지금 강원랜드가 주최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강원랜드는 하이원 리조트에서 이 스폰서거든요. 그런데 KLPG에서 이 프로 대회를 열 때마다 사실 첫 번째 날이 이제 오픈이고 두 번째 날에 프로암 대회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프로암 대회는 언제나 초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이 골프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로암 대회를 전부 다 털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 초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다시 조사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프로암 대회가 과연 접대냐라는 성격은 예. 좀 더 다시 규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려진 시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오비락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조금은 좀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 너무 사실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만 왜 어떻게 또 그날 그러니까 취임하는 날 이렇게 그 문제시 삼아서 보도가 될 수 있는지 그건 어떤 특정한다는 것, 1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특정해서 어저께 보도가 됐다는 것, 예. 그것도 역시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오비락이다라고 말할 법합니다. 예, 이런저런 논란을 끝으로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자면 혁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아무튼 그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려는 입장이 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그 뭡니까 기대치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사소한 부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거죠. 예. 칼잡이는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